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언제부턴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좋은 식재료로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워라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정신건강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휴식과 여행, 명상, 운동 등을 즐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정신재활이 필요하신 장애인분들의 정신재활은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의 최동표 회장님을 모시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고 계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서울시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 저도 좀 버벅거리는 게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정신재활시설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정신재활시설 두 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서울시에는 이제 쉬운 7개 네. 정신재활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크게 말해서 이용하는 시설, 이용하는 시설은 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용한다는 재가시설 비슷한 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먹고 정말 24시간 생활을 네.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정신재활시설은 이렇게 97개의 시설을 대표하고, 그 국민 권익 증진이나 회원들의 그 재활 네. 목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또 실천과 이런 것들을 스킬 기술도 보급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정신재활 시설장님들이 모인 정신재활시설협회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97개입니까? 97개. 97개의 시설협회가 모여서 시설협회가 출범하신 거네요. 예, 97개는 좀 넘을 수 있는데 저희 회원 시설이 97개. 회원 시설이 97개. 예. 보니까 한마음의 집 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신재활시설은 이용하고 생활시설 두 개 나눠있는데 네. 저는 이제 생활시설 개념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도 이제 현재 법에서 전환시설, 공동생활 가정으로 나눠 있는데 네. 한마음집은 공동생활 가정인데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고 네. 재활의 욕구가 있는 사람, 본인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통해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네. 입소해서 일상생활 관리, 여가 관리, 식생활 관리, 또 직업을 가지면서 자기를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다리, 사회에 나오기에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시설은 그러니까 24시간 같이 있는 거죠? 예, 생활시설 24일 같이 있고, 네. 근데 공동생활은 이제 그중에 숫자가 10인 이하를 네. 현재 보고 10인 있어요. 이하. 10인 이상으로 분류가 되면 생활시설을 되죠. 예. 그 공동생활 가정으로 운영하시면 굉장히 일도 많을 것 같고 특히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 그 비용 충당을 어떻게 정부가 다 대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방하고 서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서울만 얘기한다면 서울은 시비가 100%예요. 그게 국고 보조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조금 가지고 인건비,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쓰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회원들에서 이용료라고 그래서 정부가 받으라는 금액이 있어요. 네네. 보건복지부 고시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보통 이제 30만 원 정도, 그 이상 이하도 좀, 거기도 비슷한데, 거의 서울은 한 30만 원 정도 가까이 받고요. 네. 이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자 개발, 인적 자원 개발, 네. 후원 물품 개발을 하는 네. 거죠. 아하. 특히 이제 코로나 때로 인해서, 삼시세끼를 모든 걸 제공하다 보니까 한 3년간 있으면서 공동생활과정 시설장님들이나 여러
회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후원이나 기업 후원들이 좀 많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 하면 신체 장애인만 떠올리고 아까 발달 장애인만 떠올리는데 정신 장애인이 아까 두 축을 장애예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두 개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상에서도 엄연히 장애인인데도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있는 정신재활시설들이 소외되고 있죠. 차별되고 있다고, 평등하지 못하다고 좀 이 얘기하면. 그 약간 비영리, 그러니까 사회복지 영역을 가보면 빈익빈 부익부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후원이 많이 가는 데는 몰리고 또 뭐 안 알려진 데는 그냥 정말로 어려운 환경 하에서 사회복지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굿피플의 상임이사를 하면서 정말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보내보나 이런 경험이었거든요. 앞으로 저도 홍보를 해서 좀 더 이 정신재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항상 명절 때나 좀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명절 때 집에 가고 가족을 만나는데 지금까지 한 30년간 느껴본 것이 무슨 행사나 오늘 서대문구 이제 사회복지사의 날인데 일단 보이는 슈츠타고 뭐 이런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봤을 때 동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 위주로 그런데 오늘 이번에도 정신 장애인 회원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뭐 노인시설 많이 가고 아동에 일단 그림이 잘 나와서 사진 한 거 딱 찍고 했을 때 좀 뭔가 그 그림이 나와지는데 정신장애인들은 특히나 이제 표정이 없고 이게 일반인과 똑같거든요. 구분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서 안 오죠. 그리고 정치나 뭐 일반 그 자원봉사자도 일단 좀 두려움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자활시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정말 알려지지 않고 왜 알려지면 또 피해가 있을까 봐서 쉬쉬쉬 하는 경우가 지역사회에서 많죠. 회장님 말씀처럼 그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이제 그 많은 병을 앓고 있는 거잖아요. 멘탈이 좀 무너졌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하려 그러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회장님께서 지금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일단적으로 정신자재 공통점이 있고 또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두개 나눠요.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다르던데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약물 교육이에요. 이제 정신 재활하면 재활 치료에는 자 약물 교육이 필수가 들어가거든요. 뭐 다른 여가 문화도 다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약물 교육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본인 일상생활 관리. 우리가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깨지면 일반인도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가 약물, 일상생활 관리.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인에 비해서 좀 어느 특정 부분이 떨어져요. 대화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못 하다든지, 또 뭐 어디 이동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뭐 문화 여가나 이런 거 죽일 때도 좀 죽이지 못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특화 프로그램들을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또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개별 교육, 뭐 상담 치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미술 치료 또 음악 치료, 뭐 도예 치료, 그다음에 또 특별한 것은 운동 치료. 운동이 이제 되게 또 안 걸으려고 그래. 건강할 때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음성의 증상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음성 증상이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좀 활달한 액션 그런 운동을 하고, 너무 액션이 강한 사람은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제 그렇게 백조 호수를 보면 잔잔한 것들이 막
있는 것이지만 발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떠 있잖아요. 네네. 예, 정신과도 이제 그렇게 생각, 음성 증상하고 양성 증상이 있는데, 음성 증상 있는 환자에게는 맞는 또, 네. 재활 훈련 프로그램, 양성 증상 있는 사람은 또 양성 증상이 맞는 프로그램, 이런 그렇게. 것들이 이제 각 맞춤형 특성이, 예. 진행하시는군요. 맞춤형 서비스가 요즘 되어가고 있다. 아까 한마음의 집 같이 이제 시설에 입소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편견이 있고 그 인근 주민들이 또 이제 어떤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그 어떤 관심이 좀 떨어지는 또 심지어는 그걸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이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두려움이 있죠. 네. 저도 우리 회원 이외에 다른 회원들을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는 얼굴이나 뭐 외모를 봤을 때 두려운 분도 있겠죠. 사람이 순간 판단했을 때 외모를 보고 막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을 이제 대문을 없앴어요. 대문을요? 언제든지 와서 보고 느껴라. 그래서 그 대문을 없앴고 지역 주민과 노인과 또 아동들이 올 수 있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네. 대문을 개방했고 마음을 좀 연락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여행을 떠나서 그게 여행을 떠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걸 한꺼번에 했어요. 이 행복으로 가는 것에 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행복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도 제가 미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더러움이나 얼음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각서도 썼어요. 제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저는 저희 지역구는 구청장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통장, 반장, 선생님들이 정말 높아요. 통반장. 분여회장이. 네. 거기서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저는 통장한테 각서도 썼어, 각서. 뭐, 일반인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네. 20년 전에 각서를 썼어요. 성희롱하지 말라, 절도하지 말자, 고성방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도 일반인도 뭐 급하면 뭐 네. 노인도 전립선이나 비대가 있고 그러면 노상방뇨 주는데 그거 하지 말라. 이거 하시더니 이사 가겠다. 네. 세상에 태어나서 와이프한테도 각서 한 번 쓴 적이 없고 남한테도 각서 쓴 적 없는데 그냥 불러주는 대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네. 이건 불평등이죠. 평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구청장이나 대통령보도 지역에 살면 분유회장, 통반장이 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해라. 그걸 열어라. 네. 다가가라. 그 회장님 말씀처럼 이제 그 편견, 두려움 이런 걸 없애자고 아마 회장님께서 문화예술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시작을 네, 하셨죠. 그래서 영화 제작을 하셨는데 영화 이야기 좀 해보시죠. 영화 제작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지금도 뭐 영화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역에 와서 아까 각서도 쓰고 막 지역 주민 친근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도 같이 가고 문화 탐방도 같이 했는데 2001년부터 이제 KBS 수요교육 행복 공동체라 기능고라고 해서 정신과는 잘 오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얼굴이나 이런 것들. 근데 우리 회원들하고 제가 오픈 마음을 열고 다가가자 해서 뭐 행사를 좀 많이 했는데 그때 행복 공동체로 가는 길에서 그 수요교육 기획에서 저희 집을 출조해서 제가 다 공개했어요. 지금도 이제 사회복지 교재로 쓰고 있고 20년이 지났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좀 지나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편견이 남아있고 사회적인 그 억압 그다음에 바라보는 시선들이 안 좋아서 그러면 이 일반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보여지는 판단이 아니라 본질적인 걸 좀 보여주자. 네. 그게 이제 마음이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이렇게 한번 들려보시죠. 카메라에다. 네. 세상과 소통을 위한 2013년 내 마음이 들리 원 해가지고 네. 프로젝트 해가지고 내 마음이 들리를 시작한 거예요. 저게 지금 그러면 KBS 그 수요 아까 우리는 안 나고 2001년에 나오는데 2013년 10년이 지나서 시작한 예, 예. 거예요. 10여 년 동안 지역 주민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또 항상 똑같은 거예요. 네. 또 1년 지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또 원위치. 네네. 원위치. 지금도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드냐. 현상,
본인 당사자들이 시나리오 쓰고 그 본인들이 카메라를 배워서 1년 동안 배워서 본인이 찍은 거예요. 이게 단편 영화. 단편 영화로. 예. 그러니까 잘 찍고 못 찍고 하는데 본인들의 이야기를 또 찍어서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서울 장애인 영화제에 당선이 된 거죠. 영화제 수상 작품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단편이 있는데 일요일오하고 만보가 약 먹자. 네. 이게 들어있어서 요걸 전국에 배포를 했는데도 안 틀어져요, 지금까지. 상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용 자료인데. 근데 본 사람들은 평가가 조금 이거 필요하다. 네네. 근데 이제 소규모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홍보하려고도 부족하죠. 저희 이제 공동사가자 1인실에 플러스 1인데 야간 재활활동 보조 2명인데 요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저 또 하나 갖고 오신 거는 뭐죠? 요게 이제 1번이 돼서 이제 괜찮아서 요것도 당사자, 이건 이제 단편 영화였다면 요건 중편, 장편. 네네. 장편 영화이죠. 네. 72분짜 러닝타임, 72분 요건 10분 타임, 네네. 짧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요것도 당사자들의 그 삶의 다큐멘터리 가족의 아픔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현실적인 거. 전부 하지 않고 요즘 문제들은 자살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이게 다뤄진 거예요. 요게 기준이 돼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상받은 휴먼 다큐멘터리 옆집이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옆집이 탄생했군요. 예. 옆집이 탄생해서 그게 이제 동남아도 가고 초청도도 가고 영어, 일어, 중국어 가고 4개국을 분야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홍보가 되고 불러주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또 홍보를 하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내 마음이 들리니 청춘 이걸 시청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거 내 마음 들리는 한마음의 유튜브에 한마음의 집을 검색하면 이게 올려져 있어요. 올려져 있고요. 청춘도 네. 써줄 수 있는지도. 검색하면. 예, 유튜브에 한마음의 집 하면 청춘을 치더니 내 마음 들려서 만보가 약 먹자 일요일 올라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옆집하고 작년에 만들었던 한 끝이란 영화. 네네. 그 영화는 올려 있잖아요. 네. 이게 러닝타임 82분이고 72분짜리인데 지금까지 제가 휴먼 다큐멘터리 하면서 당사자 이야기를 했다면 네. 휴먼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호소하고 홍보했는데도 조금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최초로 극 영화를 시도했죠. 네. 한 끝이란 영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한 끝 차이. 네. 우리 모든 차이를 보면 한 끝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일리가 있거든요. 네네. 일반인과 장애인도 한 끗 차이다. 네. 보는 눈의 관점에 따라서. 이 영화가 이제 부산국제에 또 나가요.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초청작으로 상영이 되고 회의로 돌다가 지금, 올해 이제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것도 공개를 하고 하려면 홍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한마음집 공동사관이 혼자 1인 시설이고 2명이 근무하는 시설이에요. 네. 24시간을.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커서 이게 홍보가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기업체든 인권교육을 할 때 제가 부르면 하겠다. 네. 그리고 정신상에서 솔직하게 보여주는 현상과 본질을 얘기하겠다. 네. 그래서 어떤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판단하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의 아픔 네. 이런 것들이 가정이 깨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지금 회장님의 어떤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장님 그리고 또 하나 2019년도인가요? 독도 원정대 프로젝트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예. 독도 한마음의 집 독도 원정대라고 해서 네. 원정대라고 해서 갔는데 회원들이 일상생활 너무 젖어 있고 또 직업자들도 하다가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똑같이 받거든. 모든 정신병원의 근원은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정신장애도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독도가 홀로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좀,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는, 나라 사랑도 좋지만 나를 좀 사랑하는 프로그램 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어디냐. 근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독도 한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 외국 해외 연수는 가려면 경제적인, 금전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독도 한번 가겠다. 그래서 생각하듯이 이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독도를 했던 거고. 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이제 만족도도 높아졌고, 배를 이용하고, 거기 가서 또 호텔을 이용하고, 또 독도도 3대가 덕을 쌓아야 본다는데, 그것도 30분 동안 보니까. 입도하셨나요? 입도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사진 찍고, 몇 분이나 가셨어요?
한 20명 갔어요. 20명. 예. 아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독도 일주를 하면서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받았던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확 바다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리대요. 그게 이제 환경치료라고 하는데 네. 경제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장이 정말 필요한데 네. 많은 시설들이 못하죠. 덕도는 우리 땅 노래 많이 불러보셨어요? 산 올라가서 좋아하고. 네네. 저도 그 가수분 여기 일산에 가서 몇 번 뵀어요. 예. 그 덕도 그 이런 사진전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일산 쪽에 전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나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당사자 개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문제 많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회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가장 시급한 국가 사회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건지 정책 당국자의 어떤 건의하는 심정으로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실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이제 수준이는 스킬이나 기술은 기술적인 면 지식도 많이 우리 옛날에 비해서 선진국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제가 정신보건 배울 때 호주도 가고 유럽도 가서 배워서 네. 제 사비를 들여서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가 많은 그 경제적으로 강국은 됐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네. 또 취약계층 애들은 서비스가 아직도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에 정신재활실 없는 데도 많아요. 지금 20년 정신보건법이 1995년 12월 달에 통과됐는데 네. 그거 몇 번 개정이 됐지만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정신장애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되는 게 제일 우선이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뭐 시설에서도 나이, 증상, 기능에 따라서 한꺼번에 수용했는데 각자 개별 서비스, 청소년에 맞는 청소년 서비스가 아까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청소년에 맞는 시설들은 많이 없고 네. 또 증상이 심한 사람들에도 갈 수 있는 좀 시설들이 있어야 하는데 네. 다 가면 뭐 안 받잖아요. 병원만 많아져도 병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받고 정신재활시설을 좀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국가적에서 자 교육은 좀 평등해야 하다 봅니다. 네. 근데 병이 있다고 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도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병이 있어도 거기에 맞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선진연구소가 서울시 의회한테 정신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연구 프로젝트를 지금 12월 달에까지 해요. 이런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을 좀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최근에 회장님 그 언론에 보니까 선진사회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하고 우리 협회하고 정신장애인 권익증진에 대한 업무 협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평생교육은 일단 평생교육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수동적인 거고요. 네네. 학습은 내가 원하는 필요한 것도 찾아서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평생교육관 말고 평생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반인도. 근데 정신장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나 이런 평생학습관이 없어요. 네. 교육 프로젝트도 없고 이 사람들이 발달장애나 이런 분들은 부모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이야기해서 서대문구마에서 평생교육 학습관이 있는데 정신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관이나 평생학습관 복지관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건의하고 제가 속해 있는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와 선진연구소가 조례 제정 네. 그 서울시의회 신미경 의원이라든지 이승미 의원이라는 간신분으로 해서 조례 제정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발판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서울이 기초를 다지려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편견, 인식 개선, 그러니까 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이제 일반인들이 막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같은데, 이제 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늘 쭉 토크쇼를 듣다 보니까 아마 상당 부분 공감도 하시고 이해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아까 정부 당국자에는 아까 시설 확충이나 교육계 평등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일반 시청자분들께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제는 이제 일반인과 장애인도 조금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조금 불편합니다. 생각, 사고, 감정이 다가 좀 다름을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분들도 함께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좀 보기 좀 안 좋더라도 껴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해서 이 사람들은 가둬야 되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고 별도로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고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껴안고 같이 함께 살아야 하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년, 2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치매가 처음엔 개인이었지만 이제는 국가 정책에 들어왔듯이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간호사, 임상심리사 너무 힘듭니다. 현장에서 지지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정책이나 전략할 때 건강 쪽으로 많이 일상생활에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시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평등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마음의 상처와 병이 큰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나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은 어쩌면 더 큰 병을 낳게 만드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범죄까지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 혼자만이 잘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책 입안자들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또 이 시청자 개개인들께서도 오늘 이걸 듣고 나서 정말 인식을 확 바꾸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장님과의 대화를 오늘 이 수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신재활시설협회에 대한 많은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정말 비영리 섹터에서 보면 배분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되는 것을 수시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히 정신재활시설 쪽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토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